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제 목소리로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수를 안 좋아합니다. 함성을 좋아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함성으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함성 발사! 좋습니다. 좋습니다.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2배의 목소리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호하셨죠? 하셨습니까? 제가 책을 2권 준비해 왔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발제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인이 열광할 경제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 2020, 이 책과 사실 제 책이 경쟁서인데 홍보할 기회를 이 자리에서 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일본에 와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야 외치는 느낌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부터 제 강연을 드릴 텐데 전혀 다른 책입니다. 전혀. 아마 토시도 하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열광할 2020 글로벌 트렌드는 우리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랑 차라리 유사하다. 저랑 다르다. 네, 저랑 다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경제전망이라는 책을 내면서 베스트셀러 1위를 또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사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제가 뭐라고 전망했냐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한국에 사는 청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경제 어떻습니까? 좋다, 어렵다? 어렵다. 나는 그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입니다. 경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집에서 살림살이만 하는 주부예요. 경제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기업이시겠지만 조그만 소상공인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입니다. 경제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경제전망 작년 요맘때 냈던 이 책에서는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을 제가 중요시하는데 그 첫 문장을 대상은 다르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제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19년 경제를 제가 결정점이라고 했어요. 하강 국면이 눈에 보이듯이 보인다. 저점이다. 그래서 결정점이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결정점. 네, 감사합니다. 2020년 경제전망 책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경제를 워낙에 들여다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연하니까 많은 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말에 찾아와가지고 내년에 위기 온다며? 내년에 경제 위기 온다면서 현금 장착하라며? 그거 어디다 투자해야 돼? 어떻게 위기가 오는 거야?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위기 안 와요.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위기 온다고 그랬는데요? 위기 안 와요. 내년에 회복돼요. 내년에 반등합니다. IMF가 반등한다고 그랬고 월드뱅크가 반등한다고 했고 WTO가 반등한다고 했어요. OECD가 반등한다고 했어요. 내년에 반등합니다. 어떻게 반등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떠올리면서 시작하는 첫 문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다. 경제라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누군가는 위기라 말하고 누군가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도대체 뭔가? 경제를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자. 정말 정치색 뭐 이런 거 다 없이 경제를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2020년 경제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3분의 2를 떼서 한국 경제나 산업 트렌드는 다 빼고요.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시는 분만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 박수 안 치신 분 기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책 안 줄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 트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트렌드. 경제를 이해하려면 절대로 금리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도대체 금리라는 얘기를 모르면서, 금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금리는 뭡니까? 돈의 가치. 돈의 가치가 변한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치가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변한다는 뜻이죠. 돈의 가치가 세지면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금리의 향방도 모르면서 그냥 물건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금리의 향방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더라. 금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그 세계의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어떻게 좌지우지되나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약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 경제가 어땠습니까? 파탄났죠. 미국 경제가 완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금리를 와장창 내린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죠.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가 싸면 기업들이 투자할 의사가 커지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가 늘어난다.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날까요? 고용이 늘어나겠죠. 기업들이 투자하니까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나면 그 다음 뭐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니까 평균 소득이 늘어나겠죠. 고용은 소득을 증진시킨다.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소득 늘어날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소비하고 싶잖아요. 왜 옆을 보세요? 본인이 소비하고 싶으면서. 그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늘리고 싶다.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상식. 경제의 선순환 구조. 따라해 주세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킨다 이거죠. 경기 부양책. 이런 적는 태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금리를 이렇게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을 막 강하게 유지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한다? 완화의 시대. 따라해주세요. 완화의 시대.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회복됩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데, 제가 진심으로 2019년 경제전망 이 책의 첫 이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봐 주세요. 첫 이슈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 주세요. 나홀로 으르렁대는 사자 미국. 예, 미국 나홀로 으르렁. 미국 나홀로 으르렁. 그게 제가 본 2019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제 이슈였습니다. 이상하게 세계 경제가 막 안 좋은데, 세계 경제 저점이에요. 세계 경제도 미리 말씀드리면 완전 저점으로 가는데 미국만 으르렁대요. 미국만 스트롱. 굉장히 스트롱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이 다 되니까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정상화해 나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 3차례, 18년에 4차례 금리를 막 인상해 나갑니다. 이게 어떤 통화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따라해주세요. 긴축적 통화정책. 결국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 거예요?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 거예요. 그랬다가 아무리 봐도 2020년부터는 미국 경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의 호황도 이제 끝나요. IMF도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안 좋겠네?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하해야 되겠죠. 왜?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니까 인하해야 돼요. 금리를 2019년 하반기 들어서 몇 차례 내립니까? 벌써 3차례나 인하했죠. 3차례. 금리를 인하하는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라고 제롬 파월이 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실시간으로 앉아서 보면서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쁠까요? I'm not gonna dependent, Trump dependent, I'm gonna data dependent. 나는 데이터에 의존적으로 판단할 거야. 기준금리를 내릴지 오릴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트럼프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경제를 판단해서 금리 의사결정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이 자식이 트럼프 디펜던트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그러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가 기분 나쁠 때 방송 끝나기도 전에 뭐를 만져요? 지금 뭐를 만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만지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혼내려고 그러죠. 어떻게? 트위터로 혼을 내죠. 트위터에다 대고 채찍질을 합니다. 뭐라고 채찍질해요? Fail again. 너 또 실패했냐? 너 통화정책 또 실패했어. No got. 너 배짱도 없냐? 남자야? 너 남자 맞아? No sense. 너 감각 없어? 경제 판단할 줄 몰라? No vision. 너 경제 전망할 줄 몰라?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그 책 좀 읽어봐 차라리. 그럼 경제가 들여다 보일 텐데 지금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금리 결정하는 거 아니야. 금리 더 내려. 팍팍 좀 내려. 앞으로 더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먹혀요? 안 먹혀요? 법적으로는 안 먹히죠. 왜?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먹힐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성이 있는 이 중앙은행 총재의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신경 안 쓰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신경 쓰이죠.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 어쨌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오히려 이렇게 인상을 했다가 더 인상하려고 생각했다가 올해 들어 이렇게 인하하는 걸로 바꿨다가 더 인하해 나가야겠다라고 계획이 바뀌어요. 미국의 금리가.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보세요. 유로존도 내리고 영국도 내려요. 제가 이 부분 할 때 많은 분들의 질문이 아니 유로존하고 왜 영국하고 따로 의사결정하죠? 이런 질문을 해요. 왜죠? 왜일까요? 왜 따로 하죠? 조용히 하세요. 잠깐 팀장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브렉시트 때문에요. 영국 브렉시트와 유로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영국은 평생 유로존이 아니었죠. 유로를 안 쓰는 나라죠. 그러니까 유로를 쓰는 나라들은 당연히 중앙은행이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결정이고 영국의 의사결정은 개별적인 거겠죠. 유럽 연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유럽 연합이라고 맞죠? 유로모니터 우리 선임연구원 맞죠?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맞죠? 예. 맞는 걸로. 예. 그뿐 아닙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국채 금리를 도입합니다. 스웨덴은 마이너스 국채 금리 도입하고요. 유로존 마이너스 국채 금리 도입합니다. 신흥국들은요, 보세요. 많은 신흥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뭐예요?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도 금리를 이미 19년 하반기 들어서 2차례 인하했다. 세계적으로 이제 무슨 시대로의 전환?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어떻게 긴축의 시대와 완화의 시대에 똑같이 기업 의사결정합니까? 어떻게 전혀 다른 시대에 똑같은 투자 의사결정합니까? 제가 투자 관점에서는 2019년 경제전망책 낼 때는 2019년에는 그냥 주식 투자는 추천될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2020년 경제전망할 때는 주식 투자 의사결정 2019년보다는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밌으세요? 재밌는 것만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물 좀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했던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불렸던 세계의 불확실성 덩어리, 미중 무역 분쟁. 2019년에 장기전이 됐습니다. 왜요? 제가 2019년 경제전망에 장기전이 될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올해 안에 끝났으면 제가 책을 더 이상 못 내죠. 장기전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2020년 경제전망할 때도 당연히 장기전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들고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 우리 평생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무역 적자 내가 해소하겠다. 됐습니다. 당선됐어요. 그랬는데 무역 적자 해소해야 되는데 60% 이상의 무역 적자가 누구로부터의 무역 적자예요? 중국이죠. 그럼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는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도 있어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오피셜한 이유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라해 주세요. 패권 전쟁. 한 번만 더 크게요. 패권 전쟁. 패권 전쟁에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7위, 그리고 2010년대 1위, 그리고 계속 줄곧 1위. 미국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얘 싹 잘라야겠다. 근데 이거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가 더 중요하죠. 미래는 어떨까? 근데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가 특허 출원 건수죠. 특허 출원 건수를 봐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합니다. 2배 이상이에요. 이제 떨리기 시작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특히 미국의 IT 기업 시가총액 보세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불안해. 뭔가 싹을 잘라야겠네. 여러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누굽니까? 1위 기업이 누구죠? 삼성전자죠. 2위가 누굽니까? 2위? 화웨이입니까? 애플입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애플이다. 손 들어봐 주세요. 자신 있게. 네, 내리시고 화웨이다. 더 많으시네요. 네, 화웨이가 2019년 들어서 압도했어요. 18년에는 갈팡질팡 했습니다. 2개 분기는 애플이 이기고 2개 분기는 화웨이가 이겼어요. 갈팡질팡 하다가 2019년 들어서 이제 화웨이가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싹 잘라버려야겠네. 그래서 주요 공격 대상이 그 중에 화웨이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꼭 여러분들께 한국 경제 측면에서 꼭 이 글로벌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개도국입니까? 애매합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선진국 맞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코트라에 왔으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WTO에 가입할 당시 WTO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자유무역할게라는 약속이겠죠. 자유무역할게라는 약속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 수출입할 때 관세 안 매길게. 관세 안 받고 수입하고 관세 안 먹이고 수출할 거야. 이런 약속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농업이 걱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 한국산 쌀, 일본산 캘리포니아산,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5분의 1밖에 안 해요. 심지어 더 맛있어요. 이거 녹화 중이죠? 이런 거 좀 조심한데. 이거 편집돼야 됩니다. 좀 더 맛있어요. 진짜 좀 맛있어요. 근데 그런 쌀이 무관세로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 농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니까 WTO가 뭐를 인정해 줬냐면 이걸 이제 무역론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 유치원, 유치한 산업이다. 유치한 산업이니 뭐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게 해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쌀에 대해서 자 질문 드려볼게요. 몇 % 관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까? 찍어봐 주세요. 숫자. 그냥 막. 7. 아이 팍팍 쓰세요. 네. 30 팍팍 쓰세요. 더. 몇? 50 더 팍팍 쓰세요. 더. 70. 아니 더 확 예. 자. 120. 120 더. 자. 200 더 쓰세요. 더. 250. 아이 100단위로 올리셔야지. 500. 500보다 더 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쌀에 대해서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쌀이 이게 100원짜리 쌀이면 한국에 들어올 때 613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쌀이 대표적인 예지만 그 밖에 다른 농산업 같은 경우도 엄청난 관세로서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이 있었죠. 이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보조금으로 우리나라 쌀 산업,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WTO, 일로 와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OECD 회원국을 개도국지위를 줄 수 있냐? 아니, 야, 한국만 봐봐. 지네 나라 뭐 반도체 1위 수출국이고 자동차
철강, 조선 엄청나게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면서 왜 지네 나라 농업은 보호하려고 들어? 그거 맞는 말이야?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OECD 가입국이면 안 돼. G20 회원국이면 안 돼. 고소득국 가면 안 돼.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이면 안 돼. 라고 기준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차마 책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라. 전문 용어로 다시 따라해 주셔야 돼요. 전문 용어 따라해 주세요. 빼박. 왜 웃으세요?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빼박이라고 하면 빼박. 빼박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 이 높게 유지됐던 관세를 어떻게 나갈까요? 조정해 나가겠죠.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높게 유지됐던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점진적으로. 그러면 2020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한 가지 변화 뭘까요? 농업의 구조조정이 보인다.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버지예요. 7남매 중에 막내 아버지셔가지고 우리 큰 아버지가 세종시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직도. 제가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은 이제 농사 짓지 말라고 하면 이제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큰아버지께 농작물을 바꾸시라고. 뭘로?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바꾸시라고. 제가 청년 농부라면 예를 들면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예를 들면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이다. 그러면 체험 농장 같은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의 대책을 강구하셔라. 농사를 짓는 농부조차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대응하는 농부와 그렇지 않은 농부는 결과가 달라지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경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경제는 나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나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한일 무역 전쟁을 가겠습니다. 참가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침 어제 그저께 그 방송 녹화를 마무리했는데 서경덕 교수님 아시죠? 유명하시죠? 그 독도 외침이 서경덕 교수님하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이 두 분과 제가 그 블루베리 녹화를 끝냈어요. 내일 밤 10시에.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시청률 저랑 상관없어요. 참고로 100회 특집이래요. 참고로 그냥 100회 특집이니까 저 불렀겠죠? 그죠? 99회고 101회면 제가 안 나갔겠죠? 농담입니다. 이거 녹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번 제가 외치면 여러분도 여길 외쳐주세요. 제가 적반하장 일본 외치면 여러분 주반하장 한국 외쳐주세요. 자, 해볼게요. 적반하장 일본. 이게 2020년 중요한 한일 무역 전쟁과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중에 트렌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되게 특이한 게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이 무슨 나라야? 미국이 무역 적자국, 중국이 무역 흑자국. 그래서 나 무역 흑자국으로부터 더 이상 수입 안 해 이런 전쟁이니까 좀 make sense. make sense. 근데 한일 무역 전쟁은 한국이 무역 만성적자국 50년 평생 만성적자국, 일본은 평생 무역 흑자를 내줬던 너무 감사한 한국인데 우리가 수출 안 할게.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 UFC에서 싸우는데 맞는 게 전략이다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네요. 예를 들면 이거죠. 물론 한국은 예를 들어 이것만 생산하는 나라야. 이거밖에 생산할 줄 몰라. 근데 여기에 들어간 나사가 하나 있는데 나사 우리가 공급 안 해주면 얘네 이거 생산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나사를 공급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반하장이란 뭐냐? 이거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자, 적반하장이 뭡니까? 한자성어 적반하장. 적반하장은 이게 도적적자죠. 도적이 여기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문이 딱 열려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뭐 훔칠 거 없나 했더니 한국인이 열광할 이거는 별로 훔칠 거니까 안 되고 2020년 경제 좀 이 책 훔쳐야겠다.
하고 딱 훔치려고 봤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딱 만났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 누가 놀라요? 도둑이 놀라요? 주인이 놀라요? 둘 다 놀라겠죠. 둘 다. 설마 한 명만, 둘 다 놀라는 거야. 둘 다 놀라는데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지팡이를 주인한테 드는 거야. 뭐라고? 왜 여기 문 열어놔가지고 문 좀 단속 잘하세요. 제가 이따 뭐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욕해가지고 앞에 훌륭한 발제자신데 제가 왜 문을 열어놔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들어오게 했냐고, 이 자리에 없든가, 이렇게 혼을 내는 거죠. 그게 적반하장이죠. 근데 지금 뭐하라? 주인이 이제 지팡이를 들어라. 주인이 들어라. 그게 주반하장인데 이제 혼내줘라. 어떻게 혼내느냐? 기업들의 주반하장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량 삼성전자에 수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들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전량 SK 하이닉스한테 수출하기 위해 존재했던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생산을 할 수는 있었는데 공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급하지 말라니까 나 그냥 한국에 공장 세울래, 이렇게 된 거죠. 액션이, 일본 기업들의 액션이 한국에 공장 세울래. 그럼 한국 기업들은요, 여러분, 그 공격의 대상이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장이 한국에만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높이면 그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기업들의 주반하장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주반하장이 있다. 정부는 집중관리 품목 159개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관리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재고 수입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물어봐요. 근데 어떤 기업이 우리 일본에서 이거 조달받아 왔는데 공급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센터가 뭐를 발벗고 나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국내에서 대체할 공급업자 있는지 찾아줄게,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없어요. 없으면 외국에서 내가 공수해 올게. 그래서 공급업자를 매칭시켜준다. 근데 기존에 조달받던 원가보다 비쌀까 쌀까요? 아무래도 비싸겠죠. 비싸니까 그 차액을 어떻게 해주겠다? 정부가 나름대로 지원을 보조를 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정부의 주반하장이다. 끄떡없다 이거죠.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의 주반하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반하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 방송에서는 불매운동만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독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맥주 산업의 영향이 컸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아직도 몰래 사요. 온라인으로 사고. 그죠? 어떻게든 사요. 근데 맥주는 온라인 쇼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산업적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또 두 번째 산업적 특성이 뭐냐면, 제가 과거에 그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이 맥주 산업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 한번 진짜 참여했는데, 어떤 연구를 하냐,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맥주 맛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봤어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안 시킬게요. 뭐 아무것도 안 시킬게요. 손 들어보세요 잠깐. 이런 사람들만 뽑아요.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맥주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유리잔에다가 맥주를 따라요. 여러 맥주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다짐을 받았어요. 근데 맞힐 확률이 20%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맥주 맛은 맛 자체가 아니라 다 똑같다 이거예요. 거의. 맥주 맛은 이미지가 주는 게 크다. 맥주 맛은 브랜드, 이미지, 제조사, 디자인, 색감, 이런 게 주는 게 강하다. 근데 맥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미지인데 반일 감정이 맛에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맥주가 아니라 극약물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그죠? 유니클로는 내가 사 입는데 그냥 맥주는 그냥 못 마시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감정이 맛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적 특성이 또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진 못합니다. 장기전이 돼요. 갈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의 갈등이 내일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격화되진 않는다. 격화되지 않는다는 그 근거는 첫 번째가 내년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도쿄올림픽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요. 이벤트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일본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일본 경제가 스트롱하게 연결될 때, 아까 미국 경제처럼 2019년까지 나홀로 으르렁 될 때, 그럴 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비실비실합니다. 빨간색 선분 보세요. 2%를 안 넘어요. 계속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더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어요. IMF는 일본 경제 성장률을 2020년 0.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요. 일본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전쟁을 해가지고 더 어려운 경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더 격화되긴 어렵다. 제가 21년, 22년까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20년에는 더 격화되기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도 그런 컨셉에서 내년 무슨 이벤트가 있죠? 다시는 대선이 있죠. 그럼 트럼프는 대선 되는 게 중요해요? 중국을 압박하는 게 중요해요? 대선이 중요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지만 전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파탄나지 않는 전제 하에서죠. 근데 지금 대선이 먼저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는 이어져요. 근데 더 격화시키긴 어렵다. 내가 널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연출은 계속 할 거야. 협상할 듯 하다가 안 하고, 할 듯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듯이는 가져가지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더 많은 품목에 대해서 이런 격화되는 움직임은 2020년에는 힘들다. 19년보다는 격화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차이나 엑소더스. 제가 중국 하면 별명이 뭐였습니까? 중국의 별명? 세계의 공장. 근데 더 이상 중국한테 너 세계의 공장 이렇게 부르면 이제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매크로한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시간상. 마이크로한 얘기만 한다면 중국 경제, 중국의 인건비 더 이상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특징이죠. 더 이상 여기서 제조할 이유가 없어져 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아시아 신흥국, 이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영 여건이 개선돼요, 안 돼요? 완전히 개선돼요. 인프라가 아주 좋아지고요. 특히 교통 인프라, 항만 인프라, 경영하기 좋아져요. 여러 가지 여건이. 법 제도적인 것도 정비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굳이 중국에서 제조를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이게 차이나 엑소더스입니다. 실제로 보신 것과 같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HP, 델, 팍스콘, 소니, 앱슨, 닌텐도 이 거대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다양한 아시아 신흥국으로 공장을 이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기업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공장과 현지 매장을 철수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다. 물론 이 현상은 기본적인 경영 여건, 인건비 이런 걸 고려해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니까 이거 뭐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한테 수출하려고 중국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는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관세를 뭐 30%, 40% 매겨가면서 미국에 수출하려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장을 어떻게 한다? 철수한다. 철수해서 본국으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리쇼링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제가 뉴쇼링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뉴쇼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쇼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아 신흥국에는 나름대로의 반등 요인이 된다. 계속 기업 경영 관점에서 말씀 많이 드는데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를 박수 쳐주시면 박수 크게 나오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5번에 해당되는 반등신흥국은 물론 제가 이름을 만들긴 했었지만 이 반등신흥국의 모든 내용은 100% 월드뱅크와 IMF로부터 왔습니다. 100%. 그래서 특별히 나머지 장표는 그래프가 다 제가 직접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하는 그래프들이지만 이 5번 장표는 미리 말씀드리면 그대로 캡처해다 붙여놓은 겁니다. 다. 네, 그렇게 해서 신용도를 제가 좀 올려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정색 바 그래프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9년이 낮아요? 20년이 낮아요? 19년이 낮죠? 근데 왜 위기 온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월드뱅크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두 개로 쪼개볼 수 있어요.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우등생, 비우등생 뭐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 있는데 뭐 수도권, 비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쪼개요. 월드뱅크는. 이게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선진국. 자, 근데 선진국은 2019년보다 2020년이 어때요? 더 깔아지죠. 더 깔아앉습니다. 선진국 경제는 2020년 더 안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 하락하는 거 이상으로 신흥개도국은 어떻게 하더라? 반등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평균 성적이 안 깎여요. 성적 깎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이상을 성취하는 애들이 등장해서 세계 경제는 괜찮게 굴러간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진국부터 볼게요. 보기 전에 잠깐 IMF가 지난 15일 날 발간했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19년 저점이고 20년, 21년, 22년 어떻게 된다? 반등해 나간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번에 뭐냐면 Group of Four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이 Group of Four는 차이나, 유로존, 일본, 미국. 왜냐면 얘네들은 2020년에 안 좋은 거대 나라 덩어리들이에요. 안 좋은 거대 나라 덩어리들만 빼보면 이렇더라. 어쩌면 내년 세계 경제 위기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등에 요만한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현미경으로 그 상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팔, 다리, 몸집은 막 근육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상처가 이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드뱅크는 미국 하락, 유로존 하락, 일본 하락으로 전망해요. 근데 재밌게도 또 하나 중국은요, IMF가 뭐라고 했냐면 2020년 최초로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안 좋아요. 이렇게 4개의 권역이 안 좋다. 그룹 오브 4가 안 좋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도 안 좋고요. 근데 신흥국들은 다 어떻다? 2019년이 저점이고 2020년부터 다 어떻게 된다? 반등한다. 신흥개도국들은 반등한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이 아시아 신흥국에는 여기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을 빼고 제가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중국을 빼고 그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 빼고 신흥개도국들은 다 평균적으로 우상향하더라. 이게 반등 신흥국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겠다, ETF 사겠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굳이 이 중에 고르려면 이것만 보고 고른다. 그럼 성장률의 레벨이 높은 애를 골라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시아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 엑소더스. 아시아 신흥국. 그럼 그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어떤 아시아 신흥국이 좋을까? 이것만 본다면 보세요. 인도. 진짜 이게 긍정적 의미의 미친 성장. 인도. 인도네시아. 와. 필리핀. 베트남. 보세요. 굉장히 견고한 성장세. 아시아 신흥국의 반등. ETF를 사야 된다. 어떤 나라에 사야 된다? 예, 더 이상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녹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책임. 자, 이 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 경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중국으로 몇 퍼센트 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으로 한 26, 7% 가고 있죠, 현재. 미국으로 뭐 한 12% 정도 가고 있죠. 이런 구조. 미중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 여기서 탈피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 기업들은 반등하는 신흥국에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반등하는 신흥국. 왜 이렇게 인도에 안 가세요? 부상하는 신흥국을 노려라. 신시장을 개척하라. 코트라나 정부는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겠다?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 우리 좋은 상품들 발굴해서 해외 이런 부상하는 신흥국의 바이어와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의미 있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죠? 수출 의존도를 어디 나라로 편승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나라의 갈림길도 바뀔 수 있겠다. 경제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준비해야겠다. 경제를 안 들여다보고 그냥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마지막 짧게 가겠습니다. 디지털세 새로운 무역전쟁 예고편인가? 이미 에어버스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전쟁에 어떤 심텀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서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 니네 나라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 때릴 거야 하니까 EU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우리 무역전쟁 하자 이렇게 공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팜. 좀 어렵죠? 다시 한번 가팜. 여기서 G가 뭐예요? G가 구글, 그 다음 A가 아마존, 그 다음 F가 페이스북, 그 다음 A가 애플, 그 다음 M은 뭘까요? M은 마이크로소프트, 가팜.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옛날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에 맞게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오는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EU를 중심으로 이미 제기되어 오고 있었어요.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마트 진출해가지고 태국에 이마트가 만약에 프랑스에 진출했으면 거기 과세 관할 지구가 있으니까 과세가 매겨지는데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하면 과세가 제대로 안 매겨진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유튜브 광고료 어쩔 거야 이런 거야. 데이터료 이거 제대로 과세가 안 매겨지고 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됐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났다면 그에 걸맞는 과세가 있어야 된다. 지금의 과세를 보면 프랑스가 조사를 했습니다. 과세를 봤더니 와 이거 실제 매출액하고 신고 매출액 차이가 있네. 지금에 맞는 적절한 과세를 부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런 논의를 이미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부터. 근데 프랑스가 5% 과세하겠다. 영국도 2% 하겠다. 다른 나라들도 끔찍끔찍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한테 너 디지털세 부과할 거야? 가팜 부과할 거야? 구글세라고도 하죠. 가팜세라고도 하고 가파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디지털세 너 부과할 거야 정말? 그러니까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산 와인을 얼마나 먹는지 알아? 와인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거야! 하면서 와인세를 공격하겠다. 우리 계속 한번 해보자. 이런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디지털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으나 5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계경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MF의 전망치입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2019년 몇? 3.0 3.0% 저점. 2020년 반등 3.4%로의 반등. 그러나 선진국만 보고 있으면 반등할 것 같지 않죠? 우리 집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데요.
우리 동네는 뭐 똑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더라. 근데 그 이상으로 선진국의 하락세 이상으로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뚜렷해서 세계 경제는 어쨌든 반등하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전환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환의 모습들을 다 보여드렸죠. 자, 한국 경제는 어떨까? 한국 경제는요, 2019년 2.0%, 2.0, 1.9, 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2.2%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등하지만 반등세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대고 내년 반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아마 30만 명이 악플을 달 거예요. 무슨 반등이야? 우리 집 살림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나 이것을 제가 하나의 이슈로 뭐라고 했냐면 한국경제 이슈는 하나도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한국경제 이슈 한 가지가 체감과 다른 경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숫자적인 반등이고 어쩌면 2019년이 너무 꼬라박아서 너무 저점이어서 그거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는 느낌. 회복된다고 하지만 회복됐다고 체감할 수 없는 경제. 그게 2020년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 이슈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마 덜 전달이 되겠지만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 이런 많은 어떤 나라들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세계 이 금융 변수들이 출렁거리겠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그리고 미 EU 무역 전쟁, 이런 새로운 무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적시적 대응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아시아 신흥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미국 1910년대인가 그래요. 당시 흑인 여성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었어요. 코트라에 취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처음 나사라는 미국 공공기관에 흑인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일해요. 뭐냐면 전산원이에요. 다 전산원. 별관이에요. 별관 써요. 그래서 의사결정권도 없고요. 임금도 안 올라요. 다 오르는데. 화장실도 따로 쓰고 커피포트도 따로 써요. 흑인 전용 화장실 뭐 이렇게. 그러던 시절에 엄청난 대전환이 찾아옵니다. 어떤 전환? 슈퍼컴퓨터가 등장합니다. 그때 슈퍼컴퓨터가 아마 이 강당의 4분의 1 사이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넣으려고 벽을 다 허물었어요. 이 슈퍼컴퓨터를 넣으려고.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대전환이 위기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흑인 전산원이 이제 필요 없어진 환경이 컴퓨터가 대체하니까. 그러면 이 흑인 여성 드로시, 이 여성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사람은 도서관도 출입이 안 됐는데 포트란이라는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그 공부한 언어를 가지고 한 40명 정도 되는 전산원, 흑인 여성 그룹에게 우리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외쳐가지고 억지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나사에서 이 컴퓨터를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드로시가 이걸 매니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이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로 부상합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본부장급으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그 전산원 팀은 핵심적인 의사결정 부서로 승급됩니다. IBM 컴퓨터가 등장했다는 것은 대전환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고용의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이 바뀌어진 대전환점의 상황 하에서 이 사람들은 바뀐 대전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적절히 모색한 것이다. 우리 경제, 세계 경제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어려운 경제지만 우리가 대전환되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뀐 대전환된 경영 환경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셔서 기업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여러 의사결정 해 나가셔서
위기지만 정말 여러분에게는 이 도로시와 같은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